안녕하세요. 손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라. 제 채널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책들을 많이 읽어드렸는데요. 이를 두고 맹목적인 미신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분들에게 이것이 많은 연구로 입증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말이죠. 사회심리학이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사회심리학은 사회가 개인에게 또 개인이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책에 제시된 심리실험들은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들인데요. 오늘은 이 기발한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알아보고요. 더불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타이스 자아상의 변화, 될 때까지 속여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돌연 다급한 마음으로 신년 계획을 세우곤 한다. 올해는 반드시 바꿀 거야. 대부분 자신의 행동에 집중된 변화에 대한 이러한 욕구는 채 한두 달을 가지 못하고 마지막 봄눈과 함께 스르륵 녹아내린다. 이번 장에서는 될 때까지 속여라 라는 말이 어떻게 올해와는 다른 내년을 만들어주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정신과 전문의는 이들 전문 분야가 체계화된 이래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인식하는 방법, 특히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과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타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비교적 초기에 밝혀졌다. 이른바 인성을 암시하는 몇 가지 특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온 경험이 축약되어 이루어진 특성을 통해 알 수 있는 도식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속도는 만남의 그 순간 얻을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해 단 몇 초 안에 상대방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 머리 모양, 신발의 상태, 말투의 특이성 혹은 스쳐가는 행동의 단면 등 드문드문 나타나는 단편적 데이터는 한 인간을 임시로나마 평가하는 근거로 충분치 않다. 더 많은 준거 자료가 필요하며 이때 그 사람의 관련해 겪었던 경험 또는 미디어가 유포하는 클리셰, 고정관념 등이 쓰인다. 즉, 내현 성격이론은 편견을 정당화하는 경험적 토대를 형성하며 사람에 대한 얕고 피상적이며 불충분한 평가라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게 호감을 주는지를 재빨리 판단하게 해서 그와 말을 섞을 것인지 피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타인보다 자신에 대한 정보는 월등히 많으며 그 정보들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많고 타인에게서 받는 간략한 인상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심층적이다. 자신의 인격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정신과 전문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관찰자의 평가와 전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이다. 이러할 경우 자아상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제3자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좋은 평가를 내린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종종 자신에 대한 평가, 즉 자아상이 변화 가능한 것인지
또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이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하는지가 관심 테마가 된다. 1987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이앤 M. 타이슨은 1990년대 초반에 이 문제에 주목해 자기 통제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오후가 될수록 단 것에 대한 욕구를 참지 못하게 된다거나 따뜻한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 때처럼 인간의 통제력과 의지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가정은 큰 주목을 불러일으켰다. 이 주제에 관해 수많은 논문을 발표한 타이슨은 현재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과 일반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유사심리학에서 될 때까지 속여라 라는 표어, 다시 말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로 대표되는 현상에 주목한 타이슨은 1992년에 자아상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일부러 자신감 넘치는 행동을 한다거나 공감 능력이 풍부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이 태도가 내면화되어 결국 실제로 스스로를 자신감 넘치는 사람 또는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있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 내면화 과정의 원인이 인지부조화, 다시 말해 관찰 가능한 행동과 성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불편한 긴장감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 긴장감은 자아상에 맞지 않는 새로운 생동 방식을 최대한 신속히 내재화시킴으로써 줄어들거나 사전에 예방된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용기가 없고 비겁하다고 느끼지만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도록 계속 강요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자아상을 확대해야만 하므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비겁하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도 나는 남들이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방금 해냈잖아. 어쩌면 비겁하지 않은 걸 넘어서 용감한 축에 속하는지도 몰라. 여기서 특히 더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행동 양식이 자아상을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반대로 자아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스스로를 비겁하다고 느끼는 누군가의 행동은 그 자신이 비겁하다는 생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원래보다 더욱 주저하고 겁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자아상은 오직 이 패턴을 깨려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비로소 내면화될 가능성을 얻는다. 타이스의 연구가 한창 진행될 무렵 같은 시기에 발표된 일부 연구에서는 이 내면화 과정이 타인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특히 더 견고하게 작용하는 현상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자아상의 변화 과정을 밝히려는 우선적 시도는 각 개개인의 성격적 특징에 집중해 있었고 사회적 요인들이 자아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었다. 이 점에 주목한 타이슨은 사회적 측면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 보기로 했다. 타이슨은 타인의 관찰이라는 조건 아래 이루어졌던 과거의 연구들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실험 대상자가 주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면 내면화 과정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까? 사람은 주위에 있는 타인들이 자신을 지켜볼 뿐 아니라 행동을 근거로 삼아 자신을 평가하리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 즉 내현 성격 이론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는 그 상황을 참작한 행동을 한다. 혼자일 때는 자신이 타인에게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이미지나 인상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심리학자 타이슨은 대중 앞에서 또는 타인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지는 행위보다 자아상을 더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로써 20세기에 들어서며 찰스 쿨리가 거울 자아 이론을 세웠을 당시에
초기 사회학과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되었다. 쿨리는 자아상이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어떻게 예상하는지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며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비로소 생겨난다는 가설을 세웠다. 간단히 말하면 쿨리는 인간의 자아상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예상과 결정적 관련이 있음을 타이스보다 약 100여 년 먼저 예측했던 것이다. 사람의 자아상은 그를 둘러싼 사회적 종속성에서 탄생하므로 자동적으로 대중 앞에서의 행동에 더 많이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행동이 떨쳐지거나 망각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반면에 타인의 존재가 동반된 상황에서 하는 행동은 이목을 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심이 내면화에 적극 기여한다. 주위의 평판,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사회적 관계는 자신의 행동 거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도록 만들며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동인이 된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이 과제가 자아상의 변화에 어떤 차이점들을 만드는지 더 알아보기 위해 타이스는 각기 다른 테마로 이루어진 실험 모델을 만들었다. 실험 1. 타이스는 57명의 여성이 포함된 총 90명의 심리학과 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모집했다. 심리학 연구에서 흔히 그러하듯 일단 연구 주제는 이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는 특정한 성격상의 특징 하나를 던져주고 이것이 본인에게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이용해 자신을 설명하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러면서 이 실험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인성을 알아보고 그들의 속임수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세부 방법은 주어진 성격 특성을 강조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살면서 있었던 조그마한 에피소드라도 기억해내 그 특성을 에피소드와 함께 엮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는 특성이 주어졌다고 하자. 동네 반바퀴 도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이라면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아주 사소한 스포츠 경험을 들어 본인의 운동 매니아적 성향을 강조한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닌다든지 몇 년 전에 에어로빅 수업을 들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참가 학생 중 절반에게는 한 방향에서만 보이는 특수 유리를 통해 한 명의 다른 학생으로부터 행동을 관찰당하고 있으며 그 관찰자가 이름이나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참가 학생 중 절반에게는 관찰자가 없다는 안내와 함께 이름을 비롯한 개인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무기명 답안지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모든 학생 전체에게는 단 한 명의 다른 학생이 답안지를 평가하며 혹시 모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스 교수 자신은 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주어진 성격 특성으로 본인을 설명하는 답안지 작성 과제가 끝난 후에 학생들은 설문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방금 작성한 성격 묘사와 전혀 상관없이 실제 본인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설문지였다. 설문지 말미에는 이 실험의 익명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답한 내용을 근거로 누군가가 자신을 식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지도 적도록 했다. 이 과정들이 완전히 끝나고 난 후 학생들의 자아상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 실험의 원래 의도를 설명했으며 앞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주어진 성격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실제 상황 3가지를 적도록 했다. 아까의 예를 다시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특성이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하루 종일 집에 들어앉아 TV만 봤다거나 사실은 여간에선 계단을 걸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실험의 결과를 분석해 보니
타이스의 가설이 사실로 확인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의 자기 묘사는 그들의 자아상에 확연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자신의 지배적 성격에 속하지 않는 성격 특성을 자신의 것인 양 조금 무리해서 묘사했을 때 이를테면 감정적으로 안정적임이라는 특성이 주어져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난 후에는 두 번째 설문지에서는 다른 특성들보다 특히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설명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 효과는 다른 관찰자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 변별될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타이스가 가정했듯 관찰자인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내면화 과정에 영향을 주었고, 행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묘사가 자아상에 더욱 지속적으로 오래 남았다. 실험 2. 타이스는 이 현상을 더 상세히 검증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 돌입했고 80명의 심리학과 학생을 모아 자신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설명하는 과제를 주었다. 실험 1의 기본적인 틀, 즉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느껴지도록 세팅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뉜 것, 그리고 과제 작성 후 성격 테스트 형식의 설문지를 통해 원래 모습에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한 점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실험 1과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이라고 진술한 내면화된 내용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을 추가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타이스는 학생을 실험 관계자로 소개된 인물과 한 공간에 머물도록 했다. 그리고 학생이 실험 관계자와 얼마나 가깝게 앉을 것인지 또 그와 대화를 시도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타이스는 학생이 선택한 거리와 대화하려는 의지를 내향성과 외향성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기준으로 이용했다. 이 실험에서도 타이스의 예측은 들어맞았다. 공개적으로 자신을 외향적이라고 묘사한 학생들은 실험 관계자와 가깝게 앉았으며 자신을 내향적이라고 말한 학생들보다 더 많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아상은 타인 앞에서 공개되는 특성에 의해 변화되었다. 반면에 관찰자 없이 혼자라고 믿은 상태에서 답을 작성했던 이들에게서는 내향적 성격군과 외향적 성격군 사이에 별다른 행동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말로 표현된 꼬리표에 의해 촉발된 내면화 과정이 단순히 자아상의 표면적인 변화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단락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발견은 현실 생활에서 실현되었을 때 그리고 다른 연구와 조합되었을 때 특히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될 때까지 속여라 라는 명제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남에게 비추어진다고 생각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 속에 흡수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맞춰 행동 또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특성을 전혀 식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특성이 강조된 행동을 빈번히 한다면 우리는 이를 내면화시킬 수 있고 정체성의 일부로 정착시킬 수 있게 된다. 실험 3. 자아상의 변화라는 주제로 실시된 타이스의 세 번째 실험에서는 타인의 존재를 통한 내면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들에 주안점을 두었다. 여기서는 주어진 특성을 뒷받침해주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만일 과거의 운동을 즐겼던 특정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의 속성에 운동을 좋아함이라는 특성을 포함시켜 확장하기가 수월해지며 이는 다시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과 앞으로도 인간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기대는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보이는 특성이 내면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타이스는 논문에서 서로 강화하는 효과들이 어울리면 단순한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자아상의 변화는 여러 다양한 요소가 참여하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밝혔다. 사회학의 전통적 개념을 심리학 안으로 이끌고 들어오는 데에 성공한 타이스의 시도들은 개인의 자아상 변화에 사회적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개입되는지에 대해 착안한 좋은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타이스의 실험이 일상생활에서 갖는 의미. 타이스가 주도한 실험들은 비록 처음에는 다소 인위적이고 버겁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과 쉽게 호환이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무시할 수 없는 상당 부분은 자신과 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문제와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이스는 이러한 물음에 그렇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바꾸고 싶은 것을 바뀌도록 이끄는 쉬운 길을 제시한다. 타이스가 행한 실험들은 한 사람의 태도가 그가 가진 자아상과 얼마나 긴밀히 엮여 있는지, 그리고 태도란 절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강조되는 개인의 속성 또는 행동 방식을 통해 내면화되며 그로 인해 해당 행동은 더욱 유리하게 발현된다. 다만 좋은 행동뿐 아니라 부정적이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특성 또한 같은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을 실수가 잦고 어리바리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그 행동이 타인 앞에서 매번 반복되어 일어날 경우 그 자신에게는 이른바 브루나의 머리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작용할 수 있다. 타이스의 실험에서 당장 가져와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역시 누구누구는 정말 꽝손이야. 손재주가 하나도 없어. 또는 다른 식구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그 아이는 게을러서 맨날 놀고 먹어. 또는 나는 프레젠테이션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같은 지적을 계속한다 한들 좋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즉 이런 말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외부에서 외치는 강력한 주문은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언에 걸맞게 행동하게 만듦으로써 부정적 특성들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며 내면화시킨다. 그렇다면 이는 실험 결과를 반대로 적용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한 사람 안에 이미 그 씨앗은 있지만 아직 크게 자라나지 못해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긍정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뒷받침해주는 일화들을 최대한 많이 모은다면 내면화와 행동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이런 특성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휘할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로젠탈 앤 제이콥슨, 피그말리온 효과. 천재를 찾는 자, 천재를 발견할지어다. 많은 그리스 신화가 그렇듯 피그말리온 이야기의 줄거리도 성적인 착각과 탈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하는데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어여쁜 코를 새겨넣는 조각가의 본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각상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 안부 인사를 묻고 알뜰하게 돌보다가 결국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오늘날이라면 특별한 성애 또는 정신병 초기 증상으로까지 진단이 가능할 증상이지만 피그말리온의 시대에는 염려할 만한 수준의 이상행동이 아니라 신과 접촉하려는 인간의 동기로 여겨졌다. 피그말리온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축제날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똑같이 닮은 여인을 보내달라고 그녀에게 간절히 청했다. 자신이 창조한 작품에 대한 피그말리온의 열정에 감복한 아프로디테는
조각상 따위를 닮은 사람을 보내는 대신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차갑고 딱딱한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을 진짜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했기 때문에 조각상이 사람이 될 조건이 충족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과 레노어 제이콥스는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실행했다. 연구는 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로 도출된 이른바 피그말리온 효과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신화적 인물이 심리학에서 유명세를 떨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로젠탈과 포드는 이 연구를 하기 몇 년 전인 1963년에 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수행하고 나서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로 했다. 쥐 실험에서 심리학과 대학생들은 연구팀으로부터 쥐를 배분받았다. 어떤 쥐는 평균 이상으로 영리한 반면 지능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쥐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쥐들의 지능은 똑같았고 영리한 쥐 그룹과 아둔한 쥐 그룹은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므로 그룹 간에는 아무 차이도 없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 문제 해결 능력 테스트에서 영리한 쥐와 아둔한 쥐 그룹은 이름에 걸맞은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빚어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원인은 테스트를 대비해 쥐를 훈련시킨 대학생들의 기대에 있었다. 아둔하다는 꼬리표가 붙은 쥐를 맡은 대학생들은 쥐에 대해 별 기대나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은 채 훈련을 시킨 반면 아주 영리한 쥐라는 소개와 함께 쥐를 받은 대학생들은 그러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쥐를 대했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로젠탈은 분석했다. 작은 쥐에게 걸린 사람의 기대가 쥐들의 능력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였다. 이 실험은 현재 심리학 분야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기대와 희망을 품느냐 아니면 반대로 우려를 가지느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연히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젠탈과 포드의 연구에 아둔한 실험주가 있었다면 실제 학교 생활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내는 학생에게도 연구 결과를 똑같이 대입할 수 있을까? 로젠탈은 이에 궁금증을 갖고 더 파헤쳐 보기로 해 1965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제이콥슨과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새 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지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점검해보는 종합 능력 테스트를 통해서였다. 질문들은 심리학 방면의 방대한 문제은행에서 폭넓게 수집한 것들로 교과 과정에 포함된 학습 가능한 내용뿐 아니라 학교 교사에게도 생소한 영역의 문제까지 두루 포함했다. 교사들에게는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특별한 테스트이며 심리학자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설명을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점치는 테스트가 아니었다. 로젠탈 연구팀은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총 6개의 학급 중에서 아주 뛰어난 천재성을 보이는 몇 명의 아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수개월 안에 본격적인 학습 능력을 꽃피울 문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눈치를 챈 독자도 있겠지만 연구팀의 말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였으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들은 순전히 무작위로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된 학생들이었다. 즉 이들은 학습 능력의 잠재력에서 다른 아이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해당 학년이 끝날 때쯤 테스트가 한 번 더 실시되었고 학년 초에 실시되었던 첫 번째 테스트의 결과와 비교에 들어갔다. 쥐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와 매우 흡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머리가 좋으며 잠재력이 발현되기 직전에 있다는 평가를 받은 학생들은
실제로 학습 능력이 크게 좋아졌으며 첫 번째 테스트에 비해 두 번째 테스트의 결과도 월등히 올라갔다. 교사가 성적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한 학생은 실제로도 그에 부응하는 결과를 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서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학년 초에는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걸까? 아주 공부를 잘하거나 아주 못하는 학생이라는 것이 한번 알려지면 그에 대한 이미지가 교사들 사이에서 퍼져나가 그들의 기대가 학생에게 붙은 꼬리표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진다. 입학할 때부터 산만하고 학습 의욕이 없거나 또는 아예 학교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교사들에게 찍힌 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앞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할 가능성이 크다. 새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숙제를 잘 해가야지, 결석하지 말아야지 등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변신하려고 새로이 마음을 먹는다. 로젠탈과 제이콥슨의 연구 결과는 이런 새해의 다짐이 대부분 시도에서부터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무실에서 반항적이라거나 게으르다거나 아예 멍청하다거나 하는 평가가 한 학생에게 내려지고 나면 비싼 과외 공부나 형형색색의 형광펜, 온갖 스티커로 장식된 예쁜 공책 같은 것들도 일단 공공연하게 정착된 이 아이에 대한 평가를 무력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 되어버린다. 교사의 평가는 더욱 굳어진다. 그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가지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발휘해 보려는 의욕도 영향을 받는다. 기대할 것이 없는 학생으로 이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면 학생 자신도 과제나 공부를 구태여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게 된다. 연구 결과가 주는 충격적인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아이는 똑똑하지 않아, 능력이 없어 등의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은 이들은 자신이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동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특히 힘들어한다. 이는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담소를 나누다가 모인 결론이 비록 의도치 않더라도 그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그 누구도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며 될성부른 아이라는 평가를 받으려고 미리미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이익일 수 있다. 교사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지원을 해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교사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학생을 존중하는 지도가 성공적 학교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후에 이루어진 다른 연구의 동영상을 분석해보니 교사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이 수업 중 발표를 하면 더 많이 칭찬을 하고 눈을 더 빈번히 마주치며 더 자주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동은 성적이 좋은 학생이 성적이 나쁜 학생보다 더 학교 생활을 좋아하며 덜 아프고 결석 일수가 적으며 과제나 숙제, 발표에 더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노력을 기울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교사는 마치 능력 있는 상사처럼 학생을 혼내는 대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제자가 가진 최대치의 능력을 이끌어내게 된다. 학교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와 흡사한 현상이 종종 보인다.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도 로젠탈과 제이콥슨 연구의 결과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근거가 희박한 비난, 맥락 없는 공격이 계속되면 상대방은 결국 그 비난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며 자신이 그렇게 된 원인을 당신에게 떠넘길 수 있다.